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제주라이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한 달 만에 또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이 시간은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의 주인장이시죠. 네, 로즈네온 박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는데 봄 기운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옷도 좀 파스텔 톤으로 입었어요. 맨날 하늘과 검정색만 입다가. 노랑으로. 네. 이번에 벚꽃잔치 다녀오셨어요? 저희 집 앞이 벚꽃이잖아요. 아, 맞아요. 아주 그걸로 가름했습니다. 이제 또 여행 계획도 하고 계신데 항상 여행을 좀 일정을 잡아두면은 너무너무 설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4월 말에 네. 딸 아이하고 같이 홋카이도 좋겠다. 여행 예정입니다. 그 일본이 진짜 벚꽃이 너무 예쁘다는 네. 소문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그럼 봄날엔 또 처음 가보시는 네, 거세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4월 말에 홋카이도를 가면 거기서 벚꽃을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네, 아나운서님도 이번에 파리 네, 갔다 오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파리에 갔다 왔는데 제가 갈 때는 조금 추워가지고 막 급히 패딩을 사 입고 뒷날은 또 반팔을 입고 이게 극변하는 날씨를 경험했는데 그래도 파리는 파리더라고요.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거 찍으신 거 인스타에 보고 정말 부러웠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에밀리 파리에 가다 완전 애청자인데. 아, 진짜요? 네. 저는 이제 지냈던 에어비앤비의 사장님이 딱 네. 에밀리 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직장 생활하면서 싱글 여성으로서 에어비앤비도 운영하시는데 대박 인기가 많은. 그래서 정말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가브리엘이 없으시다고. 그 가브리엘이 중요하죠. 아, 가브리엘이 없으면 또 에밀리가 그 에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요즘 여행 계획들 많으실 텐데요. 또 여성분들이라면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 때문에 저도 이제 여행 기간 동안 늘 고민인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자궁 내막증까지 겪고 계시다면 일상 속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원래 자궁 내막증을 생각하기 전에 생리통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예전에는 여자들이라면은 생리통 뭐 어느 정도는 다 있지, 어느 정도 생리통은 그냥 참는 거지, 네. 진통제 먹고 좀 참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외래에 생리통이 좀 있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초음파를 보고 뭐 특별하게 혹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않는다면 뭐 우선은 진통제를 좀 줘보고 좀 우선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본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외래에 오셨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알려봐야 되겠다. 생리통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방송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즈앤의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또 자궁내막증 관련된 학회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증거에 베이스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 하면서 이번에 자궁내막증 학회에 가서 좀 듣고 왔어요. 그런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 한 2008년, 2009년 이때만 해도 난소를 한쪽을 적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전공의들 그 수술 전에 이렇게 노트를 받거든요. 노트를 받을 때 젊은 여성분들 난소 하나 적출하면 굉장히 이제 고민도 많고 그쪽으로 수술을 하면 임신은 잘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반대쪽 난소가 있으면 그 난소가 100%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임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심각한 종양이나 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학회에서 봤을 때는 자궁 내막증 수술을 하는 방법도 예전처럼 내막종을 전체를 제거를 하는 것
난소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 내막종을 제거를 하기보다는 그 내막종이 있으면 거기다가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쭉 짜서 그거를 다 없애고, 그리고 그 안을 응고술로 응고를 하는 것이 자궁 내 난소의 기능을 훨씬 다 잘 유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고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네.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옛날에는 한쪽 자궁을 뗀다 해도 난소를 뗀다 해도 한쪽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네. 그 얘기를 실제로 들으면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죠. 네. 그 이번에 오셨던 여성분은 35살 된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병원을 한 3년 정도 다니셨던 분이신데 근종이 있고 자궁 내막증이 자궁 벽에 붙은 성근증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리통으로 저희 병원 다니셨었는데 그냥 초음파에서 근종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좀 크기도 하지만 뭐 생리통도 심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때 3년 전부터 이렇게 비잔을 좀 권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증상이면 비잔 좀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본인이 약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좀 심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별로 나중에 좀 더 심해지면 하죠. 이렇게 해서 6개월마다 사이즈가 커지는지만 확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엊그저께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월 생리통은 원래 있었지만 생리량이 정말 펑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자궁 근종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진 양상을 보였어요. 원칙대로라면 그렇게 변화가 심할 경우는 자궁 적출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께 그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울기 시작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남편하고 이제 상의를 했더니 아기를 빨리 갖자라고 네. 결정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아기를 갖기가 어렵죠. 지금 출혈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응급으로 자궁을 적출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로 그 생리는 넘어갔어요. 철분제도 맞고 해서 빈혈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할 때 3년 전부터 비잔이나 이런 약물로 좀 관리를 좀 했더라면 아니면은 아기를 좀 가지시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에 대해서 권유를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자궁 내막증에 의해서 난소의 질이 저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AMH라는 검사를 안 했었어요. 네. 그게 비급여 검사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자궁 내막증 학회 다녀와서 AMH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비급여기는 하지만 30세 이상에서 자궁 내막증이 심하게 의심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난소 질이 좀 저하가 돼 있는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아기를 가질 계획이 몇 년 뒤에 있다면 좀 적극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난소의 기능을 좀 보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그 비급여 검사인 경우는 그 자궁 나이 체크 검사인가요? 그렇죠. 난소 나이 체크입니다. 난소 나이 체크. 네, AMH. 네. 네. 자, 정말 제 주변에도 이제 30대 초중반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뭐 34살에 결혼을 했다면 1, 2년은 신혼 가실래? 그렇죠.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또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 마인드 세팅 값이 난임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많은 여성들에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오늘의 주제처럼 이 내막증 환자의 난임 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고요. 이 시간 산부인과 전문의 박영 원장님께서 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치 봄 같으십니다. 두 분 좋은 방송 감사해요. 우리 그그그님 남겨주셨고요. 너라는 꽃님, 도시투어님도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스키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하양님은 자궁은 깨끗하고 혹이 없는데 난소에 물혹이 있다 해서 생리통이 심하면 자궁 내막증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게
난소가 맞을까요? 자궁내막증인데 물혹이 있는 게 맞으면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 검사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보자고 하셨는데 이 물혹과 자궁내막증은 암과 관련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자궁내막증이 되게 어려운 게 의사들 입장에서 끌고 가기가 되게 어려운 게 믿음으로 끌고 가야 돼요. 약간 신앙처럼 네. 따라오거라 이렇게. 그래서 보통 네. 자궁내막증이 눈에 확 보이면 좋은데 난소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자궁내막 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자궁벽이 약간 두꺼워져 있는 모양 정도만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 앞에서 짜잔 하고 당신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혹이 있으니까 무조건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끌고 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혈액 검사를 해도 그렇고. 네. 그런데 환자는 그러면 나는 생리통이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초음파도 깨끗하고 난소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나보고 약을 2년이나 먹으라고? 비잔이라는 약은 보통 2년 정도 먹거든요. 장기간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먹기는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비잔을 먹으면 생리가 없어요. 그럼 네. 생리도 없어지는 이 약을 지금 그렇게 장기간 먹으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끌고 오기도 어렵고 설득하기도 시간이 걸리니 환자가 그 생리통 심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으면 좀 굳이 이런 것도 있기는 했었어요. 이 환자를 끌고 오는 네. 거에 소극적인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번에 학회 가니까 이렇게 약간 등어리를 탁 치면서 이런 약간 식으로 밀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저의 등어리를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게 냉동난자라든지 아니면 난자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줄 의무가 너네들 의사들한테 있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고 2022년 애슈어라는 이제 그 자궁내막증 가이드라인에서도 청소년기의 자궁내막증일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청년기에는 물론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사로서 귀찮고 힘들지만 이렇게 끌고 와야 되겠구나라고 등어리 한 대 얻어맞고 오늘 이렇게 이제 방송 준비를 좀 한 거고요. 하영님 같은 경우는 난소에 물혹하고 이게 자궁내막 종일 수도 있고 난소에 그냥 단순 물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는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수술을 해야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궁내막종이 있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극심한 통증을 느낄 때, 이 사람은 정말 자궁내막증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서 수술로 떼어내는 게 더 맞겠다라고 이런 판단이 들 때라든지 아니면은 내막종의 크기가 굉장히 클 때, 그래서 크기가 또는 크기 변화가 있을 때, 암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암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혹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배제가 어려울 때, 이럴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피 검사하고 다음 주에 결과 보자 하셨을 때 아마 AMH 하셨을 가능성도 많고 또는 난소 기능 검사라든지 다른 호르몬 검사를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AMH가 많이 저하가 돼 있으면 좀 더 강력하게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좀 먹자라고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어가지고 자궁내막증이 정확히 뭘까? 이게 좀 시각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 블로그를 받다 보니 이제 자궁내막증을 다룬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궁내막증이라는 것은 이게 믿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정말로 어렵기 때문인데 원래는 자궁내막이라는 것은 자궁 안쪽에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외를 생각하면 참외를 먹는 참외를 반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 안쪽에 그 달콤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얀색 부분. 하얀색 그 달콤한 부분을 자궁의 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궁내막은 자궁 안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얘가 난소에도 붙고 또는 복강에도 붙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폐에도 붙고 또 그 직장에도 붙고 합니다. 난관에도 붙고 이렇게 이제 자궁내막증이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들이 기본적으로 염증을 막 일으켜가지고 유착을 일으켜요. 그래서 유착이라는 건 덕지덕지 붙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붙게 되면은 장 쪽에 붙으면은 변비
답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배도 아프게 되고 꼭 골반통도 생기게 됩니다. 난관에 붙게 되면은 난관에 유착이 생기면서 불임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난소 쪽에 저렇게 붙어 있으면은 난소의 질을 만성적인 염증으로 난소의 그 기질을 섬유화를 시키면서 또 난소의 기능을 좀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초음파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때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게 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꼭 초콜릿 색깔처럼 저 색깔로 보이거든요. 그럼 저런 것들이 이제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은 자궁 내막증 환자가 많구나. 저걸 좀 떼어서 조직 검사를 보내면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수술을 하지 않고 일부러 복강경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의심이 되면 이 사람이 생리통이 좀 심하다, 자궁벽이 좀 두꺼워져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또 AMH가 심지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자궁 내막증 의심하에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좀 비잔이나 로잔 뭐 이런 디에노게스트 계열의 프로게스테론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는 이 자궁 내막 조직이라는 게 네. 자궁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근데 어떤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은 자궁 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 자궁 내막이 난관을 타고 좀 역류를 한다. 그러니까 난관을 타고 역류를 해서 난소라든지 이런 네. 곳에 막 붙는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기는 한데, 그러면 폐에 붙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이런 연구하는 얘기들이 거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유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자궁 내막으로 되기 전의 어떤 세포들이 있는데 얘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에 유도가 돼서 거기서 자궁 내막이 된 거예요. 역류한 혈은 그게 폐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붙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뭐가 그렇게 붙게 만들지? 라는 것들이 요즘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네. 학회에서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 리스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벌써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산부인과 질환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기나 네. 독감이나 이런 거는 좀 원인이 좀 대충 그려지잖아요. 네. 내가 어제 너무 추웠나? 네. 내가 요즘 너무 면역력이 떨어졌나? 뭐 네. 누굴 만나서 그런 거 하는데 이 산부인과적인 질환은 내가 알 수가 없는 왜일까라는 의문이 많이 붙어서 네, 자궁 그렇죠. 내막증도 더 그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달 방송을 하나 기대해 주세요. 조금 제가 이번에 이제 학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한 게 삶의 질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중한 것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럼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도 많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미세 플라스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노출이 많았을 경우, 뭐 네. 전자레인지에 데핀 음식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많았을 경우에는 자궁내막증이 유의하게 증가하더라라는 논문을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흡연이 되게 네. 자궁내막증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의외로 흡연은 또 뭐 좋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유의하게 나쁘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결과 보고들이 좀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자궁 내막증과도 네.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네, 호프님께서는 원장님 자궁 내막증 수술을 받고 약을 복용 중입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 드는데요. 약은 가능하면 짧게 복용하고 싶고 끊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궁 내막증 치료가 어려울까요? 네, 호프님은 물론 모든 분들이 외래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자궁내막증 치료약이 생리를 안 해요. 뭔가 이렇게 생리도 주기적으로 하고 하면은 내 몸이 건강해지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건데, 생리는 안 하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질출혈이 또 계속 질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게 되면은 약간 유두가 좀 쓸린다든지 아니면 네. 감정 기복이 있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조그만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장기간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드리는 거는 무조건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셨다면은 2년 이상은 최소한 드시는 게 내 몸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을 하는 게 맞고요.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짧게 복용하고 싶긴 하신데, 이 약은
장기간 복용해도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부작용들, 속이 미식거리거나 두통이 있거나 몸이 붓거나 또는 우울감이 있을 때는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내 몸을 막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이 가진 그 프로게스테론 작용의 하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은 적응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저 외래 때 어떤 한 분은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서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감이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계속 복용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최소 2년 정도까지는 자궁내막증으로 약물을 계속 복용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만성적인 이게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자궁내막증이 어딘가에는 좀 깔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다시 염증이 돼서 유착이 되면은 내가 약물만 계속 하루에 한 알씩의 약만 먹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이라면 뭐 불임이라든지 네. 성교통이라든지 만성적인 골반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수술까지 하신 김에 확실하게 약물도 계속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아름다따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그린님은 선생님 자궁내막증 치료와 임신 준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을까요? 그 자궁내막증 치료와 임신 준비를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난소 기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을 확인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AMH, 안티뮬라리안 호르몬을 체크해 보는 건데 그거는 피 검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FC라고 해서 안트라폴리클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초음파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리를 시작하고 한 이틀에서 5일째 난포 개수를 좀 세는 건데 대부분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정상이네, 괜찮네, 네. 이 사람은 난소 예비력이 괜찮네라고 보는 거고 3개 이하다 그때 그러면은 이 사람 난소 예비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MC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AFC도 많이 떨어졌다,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자궁내막증 치료를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물을 2년 이상씩 막 복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시험관 아기를 하세요. 또는 아기를 바로 가질 계획이 없다면 냉동난자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로 아기를 가질 계획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경우는 시험관 아기를 바로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괜찮다. AMC도 괜찮고 AFC도 괜찮다. 이런 경우는 자궁내막증 치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자연 임신을 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자궁내막증 치료가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네, 그래서 자궁내막증이 잘 생기는 기전 자체가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서 우리 이런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임신하고 나면 생리통 좋아졌다. 이런 거 들어봤고요. 들어보셨죠? 제 친구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 셋째를 낳았거든요. 근데 임신 기간이 너무 행복했다. 생리를 안 해서. 그렇죠. 임신 기간 10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있던 자궁내막증도 없어집니다. 네, 저절로 그냥 자연적으로 비잔 먹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애를 한 둘을 낳으면은 비잔 2년 먹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임신을 하면 임신과 치료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MH도 괜찮고 AFC도 괜찮은 분들은 네. 자연 임신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거. 뭐 비잔 먹거나 야즈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 임신을 먼저 한번 시도해 보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성관계를 가졌는데 약 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바로 시험관 아기로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향후 이제 바로 아기는 안 가질 거다. 이런 경우는 치료를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수술적 치료를 꼭 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해보고 치료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참
인체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 그죠? 다해줄게님께서는 24년 10월 달에 자궁내막증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비잔정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출혈은 한 번도 없었는데 생리토처럼 계속 배가 아프고요. 요즘 따라 자주 아픈데 왜 이럴까요? 우선은 다해줄게님은 의료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10월에 수술을 하셨고 2023년 수술을 하셨고 또 비잔정도 꾸준히 복용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게 생리통처럼 자꾸 아픈 거는 자궁 내막증이 기저에 아직은 조금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비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드신다면은 이게 괜찮아질 거예요. 있는 자궁내막증들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게 어떨 때 많이 올라오냐면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이 되거나 네. 예를 들면 뭐 석류라든지 흑염소라든지 달마지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러면은 이 기저에 이제 수술로 제거되지 못한 이 자궁내막증들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좀 높아졌다 떨어졌다 높아졌다 떨어졌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높아질 때 자궁내막증도 잠깐 반응을 하면서 얘들이 이렇게 좀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플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혹시 그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라면 골반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병 검사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다님께서 추적 체크해 주시면서 큰아이가 현재는 32살이지만 21살 때 자궁내막증으로 난소 왼쪽을 조금 잘라내는 수술을 했고요. 또 오른쪽에 혹이 있다고 합니다. 근종도 있고요. 생리통은 여전히 심해서 진통제도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큰 아이님, 그 따님분이 벌써 32살이잖아요. 우선은 향후에 앞으로 당장 뭐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거나 이럴 계획이 없으시면 산부인과를 먼저 데리고 가셔서 초음파를 먼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난소의 혹을 확인을 하고 피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AMH도 체크를 해보고 여러 가지 호르몬도 체크해보고 또 난소에 혹이 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해서 난소암을 예측하는 그런 검사도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게 없으면 비잔정을 좀 꾸준히 비잔이나 로잔정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걸 좀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AMH가 만약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냉동난자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코코아님께서는 5년 전에 자궁내막증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됐다고 합니다. 이 난소에 혹이 있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다시 수술하면 난소에 좋지 않을 것 같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자궁내막 종이 있으면 수술을 퍼스트 초이스라고 했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캐치프라이드가 좀 달라졌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수술은 한 번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약물을 쓰는 거예요. 수술을 하기 전에 약물을 쓰든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약물을 쓰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 난소를 건드리게 되면 네. 분명히 난소 질 저하가 있고 또 수술을 하기만 하면은 재발률이 좀 높다라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물론 특이한 걸 제가 이번에 학교에 가서 좀 보고는 왔습니다. 그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수술 제일 잘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그분을 소개하는 그 좌장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자궁내막증 수술계 피라미드의 최고봉에 계시는 분, 탑. 그분은 동국대학교 교수님은 발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회에서 일반적인 패러다임은 이래요. 수술을 하면 재발이 잘 되고 재발이 잘 되니 수술하고 나서는 뭐 GnRH 아고니스트라는 뭐 루프린 데포라든지 뭐 졸로푸트 같은 약을 맞던가 아니면 비자는 이제 장기간 복용해야 된다. 이게 루틴이에요.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레지멘입니다. 근데 이분은 발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궁내막증 수술 환자를 이제 막 보여주시고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비디오를 보는데 로봇 수술을 하시는데 진짜 수술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대부분의 그 산부인과 수술을 할 때 저희는 산부인과만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자궁만 수술을 하는 거죠. 네. 뭐 자궁 쪽에 있는 거를 내막을 뗀다든지 난소에 있는 걸 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자궁내막증이라는 거는 이 복막을 이렇게 복막 뒤쪽을 이렇게 걷어내면은 장이나 직장 쪽으로도 되게 많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외과 쪽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국룰입니다. 그거를 건드리기 시작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외과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이 자궁 쪽, 이 복강 안쪽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약물 치료 이런 식인데 이분은 이렇게 다 잘라내가지고 장도 잘라내고 만약에 유착이 심하면 그리고 다시 막 붙이시고 막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완전 그 안에 그 사람의 배 안에 있는 모든 자궁 내막증을 다 수술로 깨끗이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재발률이 6년 재발률이 거의 한 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3%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신데요,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네, 혹이 관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수술을 하셨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난소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난소에 안 좋을 것 같죠. 그런 게 수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보통의 일반적인 산부인과 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대로 평균적인 걸로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처럼 재발이 되신 상황이고 재발이 지금 되신 상태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손을 안 대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5년 전에 수술하셨는데 자궁내막증이 다시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했는데 그 난소나 이런 자궁내막종의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한 4cm에서 5cm 미만이다. 아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 약을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좀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 많이 데이터가 쌓이진 않았는데 저도 경험을 했어요. 비잔을 한 2년 정도 복용한 3cm 정도 크기의 자궁내막종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이 자궁내막종도 없어지고 기저에 있는 내막증도 없어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수술을 계속 할 게 아니라 약물 치료를 해보시는 게 요즘의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천을 하고요. 예. 이게 정말 약물 치료를 하겠다 하면은 정말 믿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꾸준히 네. 이제 복용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네.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심장충격님께서는 자궁내막증 치료가 이 임신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난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 거의 10%라고 해요, 전체. 그런데 난임인 여성, 난임 환자들 중에 아기가 잘 안 가져지는 난임 환자들 중에 자궁내막증 환자가 얼마나 되지? 하고 봤더니 많게는 50%까지가 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 환자들, 저를 찾아오는 이런 자궁내막증 환자들 중에 10명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는 불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궁내막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난임까지 안 갈 건데 자궁내막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난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궁내막증 치료를 하면 임신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생각하시죠. 내가 이렇게 호르몬을 장기간 오랫동안 먹게 되면 또 선생님이 이게 자궁내막도 얇게 할 수도 있다고 하고 부정출혈도 있다고 하는데 내 자궁이 좋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맞아요.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치료니까 완치가 되고 임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행복까지 한 걸음님께서는 언제부턴지 생리 전 중에 골반이랑 배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세 때문인가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자궁내막증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자궁내막증 초기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자궁내막증 초기 증상 때는 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흔한 거는 생리통입니다.
자궁내막증 초기에,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생리통이 많이 심하지는 않은데 점점점 둘수록 생리통이 심해져서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은 치료를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외래에서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 기준은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이면 보통 생리통 많이 아플 때 몇 점 정도 아프세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7점에서 8점이 넘어가면 아무리 자궁이 깨끗하고 피 검사가 깨끗하더라도 자궁 내막증 의심하에 한번 비산 치료를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궁 내막증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단이 돼가지고 치료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6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렇네요. 만약에 내가 확실히 생리통이 있다, 뭐 7점, 8점 이상의 생리통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비잔을 처방을 하겠지만 네. 애매해요. 한 4점에서 5점. 그러니까 어떨 때는 2점에서 3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6, 7점으로 가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4점에서 5점.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자궁내막증이 의심이 되니 한번 비잔이라는 약을 2년 이상 써봅시다 하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환자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켜보다가 이게 점점점 악화가 되는 게 보통 한 4년에서 6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7점에서 8점이 되면 그때 보통 치료를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생리통이 좀 있다. 네. 그런데 심하지는 않다. 근데 이 사람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피임약을 대신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임약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먹잖아요. 네. 아무런 뭐 증상이 없고 아프지 않은 일반인들도 먹을 수 있게 아주 저용량의 호르몬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장까지 먹을 필요는 없고 또 피임약은 주기적으로 또 생리가 보이기 때문에 안심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 피임약을 먼저 먹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한걸음님은 생리 전 중에 골반이랑 배가 좀 아프고 이게 의외로 또 그 대요근, 근육 문제인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요근이라고 해서 허리에서부터 기시해서 이 앞쪽으로 배를 감고 이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오는 근육이 있는데 허리가 좀 앉은 자세가 좀 좋지 않는다던가 하시면은 이 허리 쪽에서 기시되는 이 통증이 꼭 배나 골반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치료를 하면 허리를 치료를 하면 배가 아픈 게 낫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도 하나 있고 근육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골반 염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우선은 검사 후에 배제하고 다 아닌데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궁 내막증 의심하에 간단하게 피임약 정도 먹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폐경 이후에 왜 난소암이 많이 생길까요? 폐경 후에는 난소 기능이 없을 텐데요. 세상의 모든 암은 나이가 들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의 발현이 결국은 노화가 시작되면서 네. 이 암을 가질 기질이 있는 숨어있던 그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난소암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난소암이 잘 걸리는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임신했던 사람보다는 네. 임신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난소암의 발생률이 조금 더 높고요. 난소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조용한 암이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암 검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병원에 오시면 나라에서 하는 무료 암 검진 네.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나는 암 검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꼭 설명을 드립니다. 나라에서 하는 무료 암 검진은 난소암을 알 수는 없다. 자궁 안쪽에 혹이 있는 거는 알 수가 없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암 검사는 자궁 경부암이에요. 우리나라 1위, 예전까지는 우리나라 1위였던 자궁 경부암에 대한 스크린 검사고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50대 이상 여성이 되면 자궁 안쪽, 난소하고 자궁 쪽에 혹이 새로 생기진 않았는지, 특히 난소 쪽에 암은 없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도
저희 병원 계속 오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3년 되셨는데 계속 그 나라에사는 무료 안검진만 음.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그냥 나는 안검진 하러 왔고 무료 안검진만 원해. 나는 다른 뭐 비용 들어가는 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러면 안검진만 하시죠 하시면서 안검진만 했는데 그분이 배가 아파서 오셨어요. 얼마 네. 전에.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난소에 큰 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검진을 잘 했는데 언제 생긴 거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근데 그땐 초음파를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모든 직원들, 전 직원들한테 반드시 자궁 경부암 검사, 나라에서 하는 무료 암 검사는 난소의 혹을 볼 수는 없다. 자궁이나 난소암 검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자.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초음파는 그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되는데 네. 반드시 그러한 대한 사실을 알려드리자. 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 안검진만으로 이제 모든 여성의 건강검진이 완전하게 이게 볼 수 있는 건 되는 아니다. 건 아니다. 네. 네. 또 이어서 폐경되면은 난소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면 조금은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없어집니다. 난소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 계속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도 좀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호르몬 기능이 완전히 줄죠. 그래서 남성보다도 여성이 폐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몸에 힘든 것들이 훨씬 네. 심합니다. 대표적인 게 골 감소증, 골다공증.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몸에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가장 흔한 게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기도 하고 또 얼굴에 홍조라든지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서 혈관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붉어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또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폐경 후 여성들은 그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하거나 또는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있다면 저는 호르몬 치료를 꼭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의 가능성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유방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유방암의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골 감소증이나 근 감소증으로 내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것에 대한 위험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특별한 리스크가 없으면 웬만하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호르몬 치료는 여러 차례 또 네. 다뤄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은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이제 호르몬 치료 그때 저희가 갱년기 때 네, 맞아요. 다뤘었죠?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진아님께서는 내진하면 유착 여부도 알 수 있나요? 근종이 10cm라는데 내진해 보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내진해 보시더라고요. 내진을 아, 하셨나 내진 봐요. 해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종이 10cm 정도 되면은 이 질하고 직장하고 이렇게 좀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해서 우리가 쿨대색이라 더글라스 포치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동굴처럼 이렇게 있어야 네. 돼요. 그래서 질을 이렇게 뒤쪽으로 눌렀을 때 그쪽으로 잘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유착이 심하면 이 더글라스 포치가 없어집니다. 이 동굴이 없어지고 질과 그 직장이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진을 좀 해보시고 또 그쪽으로 해서 통증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신 것 같고요. 더 정확한 것은 초음파를 보면은 정확합니다. 초음파에서 뒤쪽에 이렇게 그 포치가 보이지 않으면은 이 사람 자궁내막증 때문에 성근증이 있다는 건 자궁내막증이 있는 거고 자궁내막증이 거의 뒤쪽까지도 들러붙었구나 배변통이나 성교통 이런 것들도 좀 있겠구나 이렇게 네. 좀 더 의심을 하죠. 자, 이어서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여성이고요. 리비알 복용을 6년쯤 되었습니다. 각종 갱년기 증상, 복용 전보다는 거의 없어져서 저는 이 약 중단을 못할 것 같은데 유방외과에서는 너무 오래 복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네요. 유방암, 자궁암 검사는 1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쯤에 이 약을 끊어야 될까요? 끊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1년마다 그 유방암 검진 잘 하시고 특별한 거 없으시면 70세, 80세까지 때로는 90세까지도 리비알 계속 복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5년 정도, 그 호르몬 치료를 5년 정도 하는 거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5년 이상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유방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외과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좀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이 그 유방암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요즘 유방암, 좀 젊으신 유방암 선생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치료 해야지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게 2002년도 WHI WH라고 하는 대단히 연구 보고서에 근거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 호르몬 치료를 좀 해봤더니 갑자기 유방암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급속히 이제 중단을 하고 교과서에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서 공포였죠. 의사들은 충격이었고, 그래서 내가 치료했던 약이 이게 유방암을 일으키는 약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쓰면 안 되는 약을 쓴 것처럼 이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요즘 그 후에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에스트로겐만 써서는 유방암의 발생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썼을 경우에 보통 이제 1000명 정도를 그 사람들을 놔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그냥 막 아무나 잡아가지고 1000명 정도 사람을 놔뒀는데, 이 1000명 중에 보통 이제 한 3명 정도가 유방암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막 놔두면. 근데 유방암 환자를 유방암이 아니고 그 호르몬 치료를 하는 사람을 다 와봐 그래가지고 1000명을 모았어요. 네. 그럼 이때는 3.8명 정도가 유방암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약 0.8명 정도 수치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 호르몬 치료 하시는 게, 유방 검진 잘 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제 방송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까지 해볼 텐데요. 전진우님께서는 선생님도 근종 제거 수술을 하시나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외래만 보고요. 소음순 성형을 합니다. 네. 박수원님께서는 방송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트리 너스님. 수은님. 오영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제주 로제니언 박영 원장님,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모 PD님이라고 또 환영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너라는 꽃님께서는 생리할 때 이 생리통도 없고 거의 한 달마다 생리를 했습니다. 이 배란기에 피가 비치는데 횟수가 잦아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 내막증이래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생리통 많이 심하지 않으시고 하시면 초기이기 때문에 호르몬 검사 잘 해보시고 비잔이나 로잔 같은 약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시투어님께서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에 갔다가 진단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자궁내막증의 위험성이 큰 수술인지 부작용은 없을지 카페를 찾아보니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럴 때 어떻게 이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 전에 많이 걱정되시죠. 그리고 또 수술 받을 때는 유독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때도 그랬어요. 뭐 죽을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해요.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네. 그 유착 때문에 뭐가 장이 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 마음 편하게 수술 잘 받으시고, 그 후에 선생님이 아마 주사 맞자, 약 먹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잘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술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타쟁이 애견 미용사님께서도요, 원장님 생리가 좀 불규칙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리할 때 너무 배가 아픕니다. 우선은 초음파 한번 보시고 호르몬 검사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생리할 때 배가 너무 아프면 자궁 내막증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 AMH 해보시고 또 비잔정 필요하면은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생리통이 심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데 병원을 안 가도 네. 생리통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건데 한번 AMH는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병원을 안 가려면은 내 난소 기능이 어떤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자궁내막증 그리고 자궁내막증 환자의 난임 관리 이렇게 합시다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최근에 원장님께서 또 학회를 다녀오셔서 네. 저희가 또 최신 정보들을 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더 유익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로즈앤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또 로즈앤의원의 블로그를 보시면은 또 참고할 만한 의학 건강 정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 박영 원장님과 함께